임상심리학의 이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의 파트 4입니다. 파트 4의 임상심리학의 목차를 보면 1장은 심리학의 역사와 개관입니다. 이거는 심리학 개론, 1과목에 있는 심리학 개론에서 어느 정도 중요한 부분만을 뽑아서 정리가 간단히 되고요. 자, 제2장은 심리평가의 기초입니다. 자, 심리평가의 기초에서는 우리가 이제 심리검사, 그 다음에 전문적인 어떤 견해, 전문가의 판단, 그리고 면담, 행동관찰 이런 것들을 다 어우러서 심리평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심리평가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거, 평가 면담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볼 겁니다. 세 번째는 심리치료의 기초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5과목에 있는 심리상담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요. 그것과 연관된 것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상심리학의 자문교육 윤리가 있고요. 이 윤리는 윤리강령과 연관성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상특수 분야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1장과 2장과 3장 같은 경우는 다른 과목과 약간 오버랩되는 공통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심리학 개론이라든지 심리평가, 심리검사라든지 그 다음에 심리상담 여기에서 이제 조금 같은 공통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임상심리학의 자문교육 윤리라든지 임상특수 분야 이런 것들이 바로 임상심리학에서만 나오는 그러한 대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상심리학은 1차 필기시험에서 20문제가 출제가 된다 그랬는데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에서 연관된 것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다른 과목에서 공부를 많이 해주시고 또 여기 있는 임상심리학이 좀 이렇게 80페이지 정도 짧지만 여기 있는 내용들을 숙지하신다면 기출문제를 충분히 해낼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실기에서는 임상심리학이 한 2문제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게 임상심리학 파트인지 이게 예를 들어서 이상심리학 파트인지 또는 심리검사 파트인지 또는 심리상담 파트인지 약간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어요.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임상심리학의 오리지널의 임상심리학 파트는 한 2문제 정도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임상심리학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마세요. 어렵게 접근하지 마시고 다른 과목하고 시너지 효과가 있는 영역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좀 부담 없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심리학의 역사와 개관 챕터 1 보겠습니다. 제1절 심리학의 역사입니다. 자, 1번에 보니까 심리학의 현대적 발전이라고 해서 쭉 이제 심리학의 기원부터 시작해서요. 현대 심리학의 역사에 등장하는 학파들의 개요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잠깐 보겠습니다. 심리학의 기원 고대 그리스에서 심리학적인 사색 활동의 증거가 많이 있죠. 여러분들이 데모크리토스라든지 플라톤 이런 학자들이 철학자들이잖아요. 이러한 분들의 심리학의 기원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데모크리토스 기원전 400여 년 전에 인간의 행동을 몸과 마음의 관점에서 볼 수 있음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데모크리토스는 우리의 행동이 외적인 자극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을 볼 때 과연 자유의지 또는 선택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가에 대해 논의를 제기한 최초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자유의지에 따라서 어떠한 것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하나의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행동이 그냥 어떤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과연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를 이끌어낸 사람이 데모크리토스다 이 말입니다. 자, 플라톤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철학자이죠.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인 너 자신을 알라를 기록하였고 이것은 후세의 심리학적 사고의 표로 남게 되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알기 위해서 합리적인 사고나 내성법을 써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내성법을 이제 강조했던 학자들이 이제 분트, 즉 구조주의 심리학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좀 이따 나올 겁니다.
자, 내성법은 현대의 심리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연구 방법으로서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의 정신적 내용을 묘사하는 객관적 접근법을 말합니다. 자신의 정신적인 내용이 있다. 의식, 정신적인 내용이 있다면 이러한 것들을 보다 더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객관적으로 접근하는 그러한 것들을 바로 내성법이라 하고 이것들을 강조했던 것이 구조주의 학파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대의 심리학입니다. 1879년 독일의 심리학자 빌헬름 분트의 동그라미요. 분트가 라이프니히 대학의 심리학 실험실을 열고 우리가 보통 심리학의 선구자 그러면 빌헬름 분트를 이야기합니다. 미국에서도 심리학 연구를 시작한 1870년대라는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분트는 자신을 심리학자라고 부르고 심리학 교과서를 출판한 최초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초기의 심리학에 공헌한 다른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망각곡선에 유명한 에빙하우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윌리엄 제임스는 아시는 대로 기능주의 학파의 학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반 파블로프, 고전적 조건 형성의 학자죠. 자,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초기의 심리학에 공헌한 인물들입니다. 심리학에 접한 다양한 영역으로 생리학이나 신경과학이나 인공지능이나 사회학이나 인류학이나 철학과 기타 인간 활동들이 바로 심리학과 접해 있는 다양한 영역들입니다. 자, 세 번째, 현대 심리학의 역사에서 등장하는 학파들의 개요를 보겠습니다. 1번과 2번보다는 이쪽이 더 중요하겠죠, 여러분. 3번 별표 하나 쳐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주의, 기능주의, 행동주의, 형태주의. 형태주의를 우리가 게슈탈트라고도 하죠. 5번째는 정신분석이 있습니다. 자, 구조주의 보겠습니다. 구조주의는 마음의 구조, 마음의 기본 요소, 구조의 동그라미 치세요. 구조주의라 했잖아요. 이 구조의 동의어가 기본 요소가 됩니다. 자, 기본 요소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한 학파로서 분투와 그의 제자들이 주장하였습니다. 구조주의 학파들은 최대한 객관적으로 기술하기 위해 의식의 내부를 들여다본다. 아까 정신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접근한다라고 했죠. 그거를 내성법이라고 합니다. 내성법의 동그라미, 내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세 번째, 구조주의 학파에서는 의식 경험, 무의식이 아닌 의식에서의 경험을 말합니다. 구성 요소를 정의하고 그것을 시각이나 미각과 같은 객관적 감각과 정서 반응, 의지 및 정신 이미지와 같은 주관적 느낌으로 세분화해 보고자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구조주의 학파에서 좀 기억해야 될 것은 내성법이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의식의 어떤 구성 요소, 의식의 구조 이런 것들을, 마음의 구조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것이 바로 구조주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기능주의를 보면 기능주의는 제임스가 대표적인 학자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의식 경험에 또는 의식의 기본 요소보다는 여기가 이제 강조했던 게 구조주의 학파였잖아요. 그것보다는 마음의 사용 또는 기능을 강조한 학파입니다. 그냥 마음의 기능 이렇게 보면 되겠죠. 기능주의니까. 19세기 말에 제임스는 의식 경험과 행동 사이의 관계에 중점을 두고 자, 우리가 의식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정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과 행동 사이의 관계를 중점을 두고 심리학에 대한 보다 폭넓은 관점을 수용하였습니다. 기능주의에서는 의식뿐만 아니라 외적인 행동까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음과 정신적인 부분과 행동의 관계를 봤던 것이 기능주의다. 구조주의자들이 심리 과정의 부분 요소가 무엇인가? 제가 앞에서 구성 요소 이런 말을 했잖아요. 기본 요소라고 했잖아요. 요소를 강조했던 것이 바로 구조주의라면 기능주의는 정신과정과 외적인 행동의 목표는 무엇인가? 즉 정신과 행동의 관계, 목표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것이 기능주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구조주의와 기능주의의 간단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구조주의는
분트가 대표적인 학자고 기능주의는 제임스가 대표적인 학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보면 첫 번째 마음의 구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했어요. 이것을 중요하게 보면 마음의 기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했어요. 이 마음의 기능을 우리가 내용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자, 이 구조주의의 마음의 구조, 이 마음을 우리가 의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구조를 우리가 뭐라고 본다? 기본 요소로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식의 기본 요소, 이런 것들, 마음의 기본 요소를 강조했던 것이 바로 구조주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성법을 강조했다라고 했어요. 내성법을 강조했는데, 자, 이 내성법은 의식, 즉 정신적인 부분을 객관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정신적 요소, 정신 요소를 객관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내성법이라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기능주의에서는 내성법을 아예 인정하지 않았다?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인정했습니다. 여기 기능주의는 내성법을 어느 정도 인정하였다. 이렇게 해놓으시고 별표. 자, 기능주의는 내성법을 아예 인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 이제 틀린 지문이 되는 거니까요. 그런 것들은 조심하시고. 자, 기능주의에서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였죠? 네, 정신적인 요소하고 그 다음에 행동적인 요소의 관계, 정신 부분과 행동의 관계, 이러한 것들을 연구했던 것이 바로 기능주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행동의 목표는 무엇인가? 이 두 가지의 목표는 무엇인가? 거기에 치중을 해서 연구한 것이 바로 제임스의 기능주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조주의와 기능주의 앞에 교재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행동주의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행동주의는 많이 아시죠? 인간의 외적인 행동, 관찰 가능한 행동에 초점을 맞췄던 것이 행동주의 심리학이죠. 미국에서 행동주의 심리학의 창시자는 왓슨입니다. 대개 이제 행동주의 심리학 하면은 왓슨, 파블로프, 스키너, 손다이크 이런 학자들이 여기에 들어가는데요. 왓슨은 1908년에 존스 홉킨스 대학교로 자리를 옮겨서 행동주의를 창시하였고 현대 심리학에 깊이 뿌리내리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왓슨의 주장은 심리학이 물리학이나 화학처럼 자연과학이 되려면 연구 대상을 관찰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사건, 즉 외적인 행동으로 제한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과학적인 연구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또한 기능주의자들이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에 동의하였지만 심리학에서 학습의 범주는 환경의 자극에 대한 측정 가능한 반응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환경의 자극에 대한, 여러분 이 자극이 환경적인 요소예요. 여기에 대한 측정 가능한 반응, 측정 가능한 반응을 하려면 정신은 측정 가능이 좀 어렵거든요. 행동은 눈에 보이고 관찰 가능하고 측정이 가능한 거예요. 행동적인 반응이. 자, 거기에 그것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행동주의가 된 거죠. 파블로프는 개가 침을 분비하는 것은 그 개가 자신의 정신 과정을 통해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실험실에서의 조건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관점, 조건화라고 하죠. 이거를 조건화의 동그라미요. 그래서 파블로프는 우리가 이제 반응적 조건화 또는 고전적 조건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의 스키너는 현대판 왓슨으로 불릴 정도로 행동주의를 더욱 급진적으로 발전시켰으며 행동주의의 강화라는 개념을 도입하였습니다. 강화의 동그라미요. 이 강화가 뭐 정적 강화, 부적 강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강화적인 요소, 강화와 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스키너입니다. 강화는 반응에 이어서 주어지는 자극을 말하는데 이 자극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반응의 빈도가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합니다. 자, 형태주의는 게슈탈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행동주의는 정리하지 않겠습니다. 뒤에 뭐 행동주의 치료 또 나올 수 있어, 행동치료 나올 수 있으니까. 지각된 내용을 하나의 전체 동그라미. 우리가 게슈탈트라고 하는 것이 독일어로 전체, 형태 이런 뜻이거든요. 따라서 전체로 통합하고 분리된 자극을 의미 있는 유형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경향을 강조한 학파입니다. 그러니까 지각된 내용이 있으면 그걸 전체로 통합하고자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게슈탈트 형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920년대에 독일에서 왕성하게 활동하였습니다. 이 형태주의 심리학, 여기에 대표적인 형태주의 게슈탈트 상담하면은 우리가 보통 프리츠 펄스를 이야기하죠. 프리츠 펄스. 자, 형태주의자들은 지각에 초점을 맞추고 지각의 동그라미, 어떻게 지각이 사고 문제 해결에 영향을 미친가를 연구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각성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지각적인 요소잖아요. 그래서 지각이 이루어져서 관심의 초점이 되는 부분을 정경, 관심의 밖의 부분은 배경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정경으로 떠오르면서 게슈탈트가 형성이 되고 배경으로 물러나면서 게슈탈트가 해소가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주기적으로 순환하면서 게슈탈트의 형성과 해소,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지각을 하나의 전체로 통합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 나간다는 거죠. 그게 바로 형태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각이 사고에도 영향을 주고 문제 해결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형태주의자들은 외적인 행동만을 가지고는 인간의 본질을 이해할 수 없다고 보았으며 인간의 지각, 정서, 사고 과정을 기본 요소의 입장에서만 설명할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지각은 부분의 합보다 큰 전체라고 하였습니다. 즉, 지각을 통해서 전체적인 부분들을 통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게슈탈트, 형태주의가 됩니다. 형태주의의 이 지각은 인지적인 과정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인지학습과 연관성 있는 것이 형태주의 학습이론이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정신분석 들어갑니다. 정신분석은 지그문트 프로이트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죠? 프로이드의 주요 개념은 사람이란 마음 깊이 감추어진 충동, 이게 바로 무의식적 충동입니다. 여기에 의해서 움직이며 말의 실수나 꿈은 모두 자신의 무의식의 동그라미, 무의식적 소망이나 원하는 바를 나타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프로이트는 환자에 대한 임상적 면접을 통해서 이 프로이트,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정신과 닥터였잖아요. 그래서 환자에 대한 임상적 면접을 통해서 사고, 정서, 행동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이트는 인간 행동을 결정하는데 의식적인 사고보다는 그렇죠. 무의식의 동그라미, 무의식의 과정, 특히 원초적인 성충동과 공격성이 더 큰 역할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이드의 이론을 심리, 성적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공격적이고 그 다음에 거기 나오는 원초적인 성적 욕구, 성적 충동 이런 것들이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고 이러한 것들이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주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행동의 밑바닥에는 성격에 기인한 기본적 역동성이 있으므로 프로이드의 이론을 정신역학 또는 정신역동이라고도 합니다. 정신분석 이론이라고도 하지만 정신역동 이론이라고도 한다. 역학과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정신분석까지 쪽에서 현대 심리학의 역사에 등장하는 학파들의 교류를 보았습니다. 행동주의라든지 형태주의라든지 정신분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심리상담이나 뭐 심리학에서도 배우게 되는데 뭐 정신분석이론, 정신분석 치료, 정신분석적 상담, 그 다음에 형태주의는 게슈탈트 상담, 그 다음에 아까 했던 행동주의는 행동주의 상담, 행동주의 이론 이런 것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배울 겁니다. 따라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키워드가 어떤 것들이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행동주의에서 중요한 것은 뭐죠? 환경적인 자극과 행동이에요. 그 다음에 형태주의에서 중요한 건 뭐죠? 네, 지각이라는 단어예요. 지각이라는 단어, 이것에 의해서 전체로 통합하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사고, 인지, 사고라든지 문제 해결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형태주의는 인지학습 이론과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신분석은 무의식적인 부분, 성적인 충동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더라. 이렇게 해서 무의식적 결정론, 정신결정론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게 바로 정신분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상심리학의 성장과 발전 들어갑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네요. 우리가 임상심리학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 임상심리학의 정의입니다. 1번, 임상심리학은 고전적으로는 사람의 심리적 부적응, 이상행동을 진단하고 치료하며 연구하는 응용심리학으로 정의됩니다. 거기가 중요한 부분이죠. 밑줄 쫙 그어주세요. 아, 사람이 심리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사람의 이상행동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진단하고 치료하는 거예요. 임상에서. 그래서 임상심리학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응용심리학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임상심리학은 심리학의 한 분야로 다른 모든 분야와 인문학, 사회학 등 인문계열 분야의 인접학문에서 연구된 이론을 부적응 문제의 진단치료에 적용시키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진단과 치료가 들어간지 아십니까? 임상이니까요. 클리니컬이니까. 따라서 우리가 임상이란 말이 들어가면 진단과 치료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인간의 심리적 문제의 진단과 치료를 담당하며 이때 진단할 때는 각종 임상 테스트, 임상 검사와 임상 진단 기술을 이용하게 됩니다. 현재 임상 심리학은 지능, 성격, 개선 등 많은 부분을 파악하고 있어 원래는 군인이나 어린아이에게 많이 적용되었던 것이 그 영역을 확장해서 청소년이라든지 성인, 어른 등 사회 전반적으로 적용되고 그 치료 방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심리적인 부적응이나 이상행동이라는 것이 남녀노소 뭐 구분 없이 나타나잖아요. 여성분에게도 나타나고 남성분에게 나타나고 또 아이들에게도 나타나고 또 성인에게 나타나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상당히 우리가 스펙트럼을 폭넓게 봐야 된다. 임상심리학은 적용 범위가 넓다는 거예요. 최근에는 더욱 포괄적인 정의로서 심신의 건강을 위해 예방과 치료, 재활활동의 심리학적인 지식을 활용하는 학문으로 더욱더 폭넓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뭐 재활심리학이라든지 또는 뭐 건강심리학이라든지 또 범죄심리학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다 임상에서 우리가 펼칠 수 있는 심리학 파트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거는 특수임상 분야에 나올 거예요. 자, 임상심리학의 역사입니다. 여기서 이제 출제가 됩니다. 별표 쳐주시고요. 임상심리학의 초기 발전입니다. 아주 중요한 학자가 나옵니다. 위트머입니다. 위트머의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임상심리학의 시작은 1896년 위트머가 펜실베니아 대학에 몸이 불편한 아동을 위해 클리닉을 개설하게 됩니다. 이 클리닉을 개설하게 된 것이 시험에 출제가 돼요. 그래서 꼭 알아놓으셔야 되고요. 1909년 힐리가 빗나가는 청소년들, 비행청소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청소년들의 개진을 위한 시설 건설을 시작으로 하게 됩니다. 자, 위트머가 우리 시험에 출제가 필기에서 되니까 꼭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1번, 동그라미 1번 별표. 위트머가 1896년 펜실베니아 대학에 심리 클리닉을 설립하게 됐다라고 했었고요. 아동의 학습 문제를 치료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임상심리학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위트머가 임상심리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강조한 점은 각 개인의 요구에 따라 관찰과 실험의 과학적 방법을 적용한다는 것이며 아울러 임상심리사는 사람들이 능력을 개발하도록 조력하는 교육적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임상심리사의 교육자적인 역할 이런 것들도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과학적인 방법을 적용해서 임상에 적용하는 것은 기본이고 자, 어떤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바로 교육적인 역할도 한다. 1차 세계대전 때 집단 언어성 지능 검사. 우리가 이제 아미 알파, 아미 베타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육군 알파 검사, 육군 베타 검사 이런 것들이 집단 지능 검사인데 이게 1차 세계대전과 연관성이 있어요, 여러분. 4번 별표. 1차 세계대전 때 집단 언어성, 집단의 동그라미 언어성 지능 검사를 육군 알파 검사라고 하고요.
비언어성을 우리가 동작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비언어성 지능검사인 육군 베타, 아미 베타 검사라고 합니다. 육군 베타 검사가 개발되어서 능력에 따른 직무 배치에 이용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정신병원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리검사의 활용은 지능검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검사들을 요구하게 됩니다. 1921년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였던 로샤, 투사적 검사의 대표적인 검사 로샤 검사입니다. 로샤가 개발한 잉크 반전 검사, 잉크 블러드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로샤 검사라고도 하고요. 로샤의 잉크 반전 검사라고도 합니다. 잉크 반전 검사가 심리 측정학의 전통을 지니고 있던 임상 심리사들에 의해 1940년대까지 발전적으로 적용되고, 이는 사고장애나 성격적 특성을 밝히는 데 매우 유용한 투사적 검사입니다. 투사 검사로서 각광을 받게 됩니다. 6번째, 그 이후인 1930년대 미국 전역의 정신분석학의 사상이 뿌리 내린 것과 컬럼비아 대학에서 정식으로 임상심리학 관련 학과와 양성 코스가 생긴 것도 이 발전의 계기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5번에 있는 로샤 검사는 심리검사에서 구체적으로 배우시게 됩니다. 심리검사 파트에서 열심히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이론적인 부분들을 잘 배우시고, 이 로샤 검사는 투사적 검사로서 전문가적인 해석이 상당히 중요하죠. 임상 해석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무 경험을 해보시든 워크숍에 참여해 보시든 그렇게 해서 숙련을 쌓으셔야 됩니다. 숙련도를 쌓아 나가셔야 된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자, 기출문제 확인 학습이 있습니다. 이 교재의 특징은 시험에 나왔던 거, 필기가 됐든 실기가 됐든 그것을 기출문제 확인 학습으로 박스 처리를 해드렸습니다. 그 내용들을 잘 보셔야 되겠죠, 여러분. 별표 기본적으로 2개입니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사이의 임상심리학의 역사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임상심리학이 상당히 발전하게 되는데요. 1차와 2차 세계대전 그 사이의 역사입니다. 그 사이의 역사의 첫 번째, 심리학자에 의한 평가활동의 지속과 확장이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형광펜 밑줄 쫙 그어주세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은 심리치료 영역에서의 역할이 증대됩니다. 쫙 그어주세요. 3번입니다. 임상심리학자의 기타 직업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직업적인 갈등, 심리학계와 갈등, 정신 거기 나온 대로 의료학계와의 갈등,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사이의 임상심리학 역사는 이런 거였구나. 첫 번째는 평가활동을 지속적으로 했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심리치료 영역에서 역할이 더욱더 많아졌구나.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상당히 발전하게 되죠. 자, 세 번째를 놓치면 안 돼요. 세 번째는 이 직업적인 갈등이 생겼다는 거예요. 직업적인 갈등의 형광펜 밑줄. 그러니까 다른 직업군들과 갈등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그 사이에 있었다는 거예요. 1번. 심리학자에 의한 평가활동의 지속과 확장을 보겠습니다. 다양한 심리검사가 제작 활용되는데 밑에 있는 스트롱 직업흥미검사, 그 다음에 웩슬러 지능검사인데요. 벨리뷰, 그러니까 그 벨리뷰 병원에서 썼던 그 검사라고 알고 있어요. 웩슬러가 이제 개발한, 그래서 웩슬러 벨리뷰 지능검사, 그 다음에 MMPI 다면적 인성검사 아시죠? 투사적 검사들이 있습니다. 로샤 테스트가 있고 TAT 주제 통각 검사고요. 드로잉 테스트. 자, 우리가 드로잉 테스트는 가족 그림 검사 이렇게도 말해요. 그림 검사거든요. 드로잉. 그 다음에 BGT 벤더 게슈탈트 테스트라고 하죠. 우리 이런 것들이 투사적 검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투사적 검사라든지 MMPI라든지 스트롱 직업미 검사라든지 웩슬러, 벨리뷰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이 사이에 이런 많은 심리평가, 심리학자들에 의해서 심리평가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리검사도 개발되고요. 자, 2번 심리치료 영역에서의 역할 증대입니다. 임상심리학자들이 개업활동을 합니다. 개업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정신과적 문제, 정서행동적인 문제 가진 이 아동들에 대해서 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그랬잖아요. 심리적인 부적응에 임상심리학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신과적인 문제,
그다음에 정서 행동적인 문제를 가진 아이들이 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아이들이 이상 행동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럴 때 이제 임상심리학자들이 개입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놀이치료 기법이 개발되고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심리치료 영역에서 상당히 역할이 많이 증대됐다. 임상심리학자들이 또는 임상심리사들이. 자, 세 번째는 임상심리학자의 직업적인 갈등입니다. 자, 직업적인 갈등을 다른 말로 하면 직업적인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서 임상심리사라고 하는 직업적인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서 아주 부단하게 투쟁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정신의학계와의 갈등입니다. 심리치료라고 하는 것은 의학적인 활동이어야 돼 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정신의학계에서는.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생겼겠죠. 임상심리는 의학적인 활동은 아니거든요. 의학적인 활동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정신의학적인 그런 분야와 임상심리사를 볼 때 심리치료라고 하는 것은 의학적인 활동이어야 되는데 라고 해서 임상심리사와의 갈등이 생겼다는 거고, 두 번째는 심리학계입니다. 심리학계와의 갈등은 뭐예요? 전통적인 학문에 기초해야 된다. 과학적인 연구가 약해지는 것을 우려해서 임상심리학은 과학적인 접근이 아니야. 비과학적인 접근이야. 이렇게 비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신의학계의 비판은 심리치료는 의학적인 활동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리학계에서의 비판은 뭐예요? 네, 임상심리학을 보니까 임상심리학은 비과학적이다 라고 비판하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이론적 견해입니다. 당시의 심리학에 행동주의적 교류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행동주의적인 조류, 이러한 조류가 그 당시에 있었고 임상심리학은 당시 정신분석적인 접근을 중시했었고요. 자, 1896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위트머가 나와요. 임상심리학의 시작으로 간주되는 심리상담소를 설립한 사람이 있다. 우리가 이제 심리클리닉이라고도 하고 심리상담소라고도 해요. 자, 그 사람이 바로 라이트너 위트머입니다. 이 위트머는 1896년 최초의 심리치료소를 설립하여 학습장애나 행동장애를 겪은 아동에 대해서 치료를 했고 심리학을 실용적으로 적용하는 영역을 임상심리학이다 이렇게 명명을 한 겁니다. 임상심리학 명명에 밑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군인들에 대한 심리치료 필요성이 급증하게 되었으나 정신과 인력은 부족하여 임상심리학자들의 역할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었습니다. 임상심리학이 전문직으로서 인정받고 영역이 크게 확대된 게 언제라고요? 네, 그게 바로 인정된 계기가 2차 세계대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밑줄이 있죠. 그것도 시험에 나온 거예요. 별표 쳐주세요. 임상심리학이 전문직으로서 인정을 받고 영역이 크게 확대된 계기는 2차 세계대전이라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기타를 보겠습니다. 크레펠린이 나오죠. 이 크레펠린, 에밀 크레펠린은 정신병리의 유형에 관한 분류를 했어요. 자, 정신병리 유형 분류의 형광펜 밑줄 쳐주세요. 정신병리 유형 분류하면은 크레펠린을 꼭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1883년 출간한 정신의학 개론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초기 분류 체계를 소개했고 정신질환의 생물학적 속성을 명확히 하고자 시도하였습니다. 이 크레펠린은 필기시험에 학자 문제로 등장한 거예요. 에밀 크레펠린은 제가 밑에 박스는 그 보조자료 넣어드렸습니다. 정신질환도 단위질환에서처럼 원인, 발병 기전, 병리, 임상증상, 경과 및 애후를 갖고 있다. 정신질환도. 자, 그래서 병의 분류와 정신학 발전에 기여했던 사람이 바로 크레펠린이 됩니다. 오늘날의 정신의학은 크레펠린에 의해서 집대성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며 특히 병의 분류는 거의 그의 학설에 따릅니다. 크레펠린의 체계는 분투의 심리학, 분투심리학, 구조주의 심리학에 기초를 두고 있고요. 자, 우리가 이제 그 분투의 심리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소, 어떤 부분적인 구성 요소가 중요하다 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정신질환에서 어떤 분류체계 이러한 것들이 어떤 요소별로 분류가 됐겠죠. 그의 정신질환도 단위질환에서처럼 원인, 발병기정, 병리, 임상증상, 경과 및 애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여 정신질환을 경과 중심으로, 과정 중심, 경과 중심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자, 크레펠린이 시험에 나왔으니까 1번 별표 치고요. 자, 주제통합검사가 있죠. TAT. 그 다음에 집단지능검사 앞에서 했는데 아미 알파 개발이 있습니다. 역키스라고 읽어요. 역키스. 그 다음에 의식에 의한 연구를 무의식 영역까지 확대한 사람은 지금은 프로이트가 되죠. 주제통합검사는 머레이와 모건이라고 합니다. 머레이와 모건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왼쪽에는 검사가 있고 또는 왼쪽에 어떤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학자가 있죠. 이런 것들이 되게 연결 문제로 출제될 확률이 있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어떤 학자와 연관되어 있는지 그것들을 아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임상심리학의 확대 발전입니다. 1번 별표 쳐주시고요. 앞에서 했었는데요. 임상심리학의 발전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것은 2차 세계대전 당시 군인들이 다양한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았겠죠. 거기에 시달리면서 치료가 필요하고 진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임상심리학이라는 학문이 본격적으로 구도를 잡고 성립된 것이 바로 2차 세계대전이 그 계기가 된다. 2차 대전 직전인 1930년대 후반부터 정신분석학적 수련 배경을 가진 유럽의 많은 심리학자와 정신의학자가 미국으로 이동하면서 성격이나 부적응적인 성격 특성에 대한 심리 측정 요구가 증가하게 됩니다. 2차 대전 기간 중에 임상심리검사를 이용한 부적응자, 능력 결여라든지 정서적 불안정이라든지 정신장애 등의 효과적인 감별은 적절한 인사 배치에 심리검사가 요구되었습니다. 인사적인 부분에 배치가 되려면 검사가 필요하잖아요. 그 검사 결과를 보고 배치가 이루어지니까 임상심리검사가 중요했다라고 하는 거죠. 2차 대전 종료 후에는 많은 퇴역 군인이 정신장애로 고통받고 있었으므로 이들의 치료와 재활이 필요했겠죠. 치료, 재활, 예방활동을 집행한 보훈처와 국립정신건강연구소에 더 많은 예산이 배당이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임상심리사는 정신건강 인력으로서 효과적인 평가 기법을 갖추고 있으며 정신장애 연구 방법의 전문성을 지니고 정신건강 분야의 확고한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 보여줬어요. 자, 그 다음에 로저스, 인본주의 1942년인데요. 우리가 로저스 하면 생각나는 게 인간중심 치료잖아요. 인본주의입니다. 로저스가 치료회기 동안에 추구록을 작성하면 어떤 과정을 통해 치료가 나타나는지를 알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내담자의 주관적인 경험, 이 주관적 경험이 상당히 중요한 단어죠. 주관적 경험이 심리치료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된다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있는 것은 이제 현대심리학 1942년이니까 현대심리학의 그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2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 아시잖아요.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게 되는데 그때에 종결되는 시점, 그 시점에 맞추어서 로저스의 치료, 이런 인본주의 치료가 등장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40년대입니다. 자, 여기까지 했는데요. 이 내용에서 좀 중요한 부분들을 좀 노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최초 임상심리학을 명명을 했고 그 다음에 심리상담소를 개설했던 펜실베이니아 대학에 개소했던 사람이 바로 위트머다. 시험에 나오는 것들만 노트를 좀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이것을 심리 클리닉이다 이렇게도 말한다겠죠. 심리 클리닉이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대개 이제 대상자가 누구였어요? 아동이었죠. 아동 문제에 개입했다, 치료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두 번째 부분은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1차 대전과 그 다음에 2차 대전이 있는데요. 이 사이에 1차 대전이 1910년대고 2차 대전이 45년에 종결되잖아요. 이 사이에 있었던 일이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된 거죠. 첫 번째는 심리평가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심리치료에서의 역할. 심리치료에서의 역할이 증대됩니다.
심리평가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뭐 심리검사들도 많이 개발되고요. 심리검사 등이 개발된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심리평가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직업적인 측면에서 이제 갈등이죠. 직업적인 측면에서의 갈등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직업적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 임상심리학자 또는 임상심리사들이 투쟁했다라고 했습니다. 직업적 정체성 확립을 위한 임상심리사의 또는 임상심리학자들의 투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직업적인 측면에서의 갈등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필기 시험에서 만나볼 것이고요. 자, 중요한 이야기는 또 하나 더 있죠. 2차 세계대전. 이때가 이제 바로 임상심리학의 획기적인 발전 또는 인정. 임상심리학의 획기적인 발전과 인정받는 계기가 됩니다. 그 배경은 교재에서 쭉 봤었고요. 2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했다. 그래서 임상심리 전문가들의 어떤 그 수요랄까요?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좀 잘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앞부분은 좀 워밍업 차원에서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정도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공부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크레펠린도 또 알아놓으셔야 돼요. 크레펠린은 정신질환에 대한 분류, 거기에 이제 기여했던 사람인데 거기까지 써드리겠습니다. 자, 크레펠린은 거기 제일 위에 제가 밑줄 형광펜으로 밑줄 칠한 거 있었죠. 정신병리 유형 분류라고 했습니다. 정신병리 유형 분류 또는 체계화라고 하면 되겠죠. 체계화, 거기에 기여한 학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밀 크레펠린은 여러분들이 또 필기시험에서 만나볼 수 있고요. 이 정신병리적인 측면의 어떤 체계적인 분류를 했던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잘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되실 겁니다. 다음 시간에 3번 임상심리학의 최근 동향부터 또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